준비 다 됐기 때문에 한번 시작하도록 고위정책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에 앞서 우리 참석자님들을 간단하게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길 인천환경공단이사장님.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김수명 전 케어트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계시네 우리 김혜원 영목 전 호이카 이사장님. 안창길 유신 사장님. 인천 환경공단 본부장님 와주셨습니다. 이성호 인천 도시공사 사장님. 그리고 발표는 우효석 광주가기영 교수님이신 우효석 교수님께서 탄소 중립 시대의 수정과 그린 인프라 건설에 대해서 약 한 15분 정도. 15. 예.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울과학도서관의 교수입니다. 여기 귀한 분들 모시고 제가 발제죠, 발제. 주제 발표가 아니라 발제니까. 저런 게 있구나. 보시고, 저런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시고 토론을 준비도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제목이 이제 키워드가 3개 있는 것 같아요. 탄소 중립이란 말하고, 물인프라, 수자인프라, 그리고 NBS. NBS는 뒤에 소개하겠지만 그린 인프라하고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위해서 맞추겠습니다. 이제 제가 저희 발제할게요. 우리 더 잘 아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기후변화하고 탄소 중립 얘기. NBS와 비슷한 개념들, GI나 심지어는 갑자기 잊어먹었네요. EcoDR라든지 아니면 Low Impact Development, LID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관계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NBS하고 우리 수자 인프라 관계, 무엇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거 더 잘하시니까 기후변화 좌측에 있는 거 탄소가 정말로 농도가 지난 1950년대 체계적으로 측정한 이후로 올라갑니다. 분명히 올라가죠. 이거 하와이섬에 측정한 유명한 실커브입니다. 자, 250년에 지금 400이죠. 우측에 이거는 이제 보스톡 남북 소련 러시아 기지에서 부서집니다. 예, 그 40만 년 동안에 그 얼음 시축과를 가지고 그 당시 기온하고 이산화탄소 농도를 매핑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주 잘 싱크로나이즈 되는데 이제 차이가 800년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기온이 앞섭니다. 기온 상승.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기후변화 얘기는 안 하죠. 아무튼 우리 그래 포인트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영향이 있냐. 우리 1951년에서 80년간의 데이터를 평균으로 본다면 과거 19세기 산업혁명 시대에는 분명히 추웠고 우리 그 이유는 분명히 뜨거워서 평균 산업혁명 시대 19세기 대비 1.2도가 상승했다고 아주 IPCC에서 공인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전문 과학자들이 아마 기상청은 거기 전문가들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시대 리포팅에 들어가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기 말까지 7도 이상, 강수량은 40도 이상 많이 오는 것, 곧 20도 이상 들어오는 것, 여기 전망하고 있습니다. 디진스의 유전이겠죠. 그래서
아시는 그 COP요. 지금 COP26이라고 글라스고에서 지난주에 했죠. 그 컨퍼런스 오브 디 파트스인데 이게 아시지만 92년 리오 컨퍼런스에서 UNFCCC를 만들었습니다. United Nations Framework of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거기서 앞으로 매년 우리 기후변화에 관한 그냥 회의를 해서 의사결정을 하자는 COP인데 중요한 게 2015년 12월에 COP21을 해서 파리에서 앞으로 2030년까지 1.2도, 섭씨 2도 이상 올리지 말자. 가능하면 1.5도 나오자. 지금 1.5도에 저기 타겟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제 정치가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과학자들이 매년 정규적으로 그리고 과학적 리포트를 하기 위해서 IPCC를 만들었죠. 자치에 관한 국가의 시나리오 우측은 탄소 절감을 배출 절감을 하는 경우 안 하는 경우 이제 비교치죠. 다그 거기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지난 요약은 COP26이요. 글라스고 이때 보리스 존슨이 수상이죠. 이 사람이 모멘텀 트루스라고 진실의 순간이다. 누구는 인위적인 그 기후변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명하다는 걸 인지하고 우리 COP21에서 채택한 1.5도야 이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동시에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이른바 REDD 플러스를 하기 위해서 산림 파괴를 중단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그동안 CO2 포인트를 뒀는데 메탄이 20배나 그 기후변화에 영향을 준다니까. 그런 굉장히 쉽게 다른 화학물처럼 합계 때문에 원래 200배인데 20배가 메탄 양은 30% 감축한다. 근데 중국, 러시아, 인도는 2,000원 했습니다. 아무튼 또 이번에 회의에서 과학자들이 클레이크탄 내기상인데요. 하나만 사람들도 굉장히 소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그 가장 기록상 가장 온난한 10년입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그 인류가 이산화탄소 가속적으로 배출하지 않았다면은 지금 파란선에 얘기했을 텐데 배출하면서 1930년대를 올라오는 거 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탄소 중립은 더 잘 아시죠? 제가 정리해서 저는 이 기후 전문가 아닙니다. 수장으로 하고 있는 사람인데 카본 뉴트럴이라는 말. 우리가 인류가 인간 활동에 의해서 배출한 이산화탄소 양만큼을 어떤 형태든 자연적 산림 해양이죠. 그런 기술적 카본 탄소 포착 포획하는 이러한 걸로 우리가 나갈 만큼 우리가 포획해서 실질적으로 탄소 중립을 만들자는 겁니다. 물론 이산화탄소 배출을 영으로 만드는 건 불가능하죠. 로마 시대부터 이 문명이 발달한 이후로 사람들은 여러 가지 형태의 탄소 배출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만들자 없앴다. 이게 이제 COP21에 저기서 채택됐습니다. 이거는 탄소 순 배출 제로하고 좀 다르다고 합니다. 우측에 보면 박민호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 당시 프랑스가 테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00명 이상 그 경자에서 테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나와서 대통령 같이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2050년 탄소 중립 전략인 책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거기 보면 이른바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뉴딜 정책, 이런 정도의 정책이죠. 그래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자. 그러기 위해서 관련 기술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림보호 같은 외국에 기술 지원, 여러 가지 지원을 하자. 밑에 보시면 탄소 배출량이요. 에너지하고 산업이 다 똑같습니다. 근데 교통이 의외로 적고, 우리 건물에서 나오는 냉난방 때문에 나오는 것도 적고. 난 근데 이 분야 전문가 아니지만 농축산에서 나오는 양을 다소하게 추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마침 저는 누군지 어느 분인지 우리가 김희동은 기후변화 대사가 계시대요. 최근에 브라이버에다 쓰는 기고문을 봤더니 그분 말씀이 내년 후년에 28차 COP 28이죠. 올해가 26이니까 내년 28.
기후변화 최대 총회를 한국에서 하고 싶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그 실천 방법론으로 이분이 NBS를 강조했습니다. 네이처 베이스 솔루션이요. 그 NBS의 하이라이트, 탄소 중립을 위해서 하이라이트는 수배 보호 보건이다. 아시죠? 그냥 그 탄소 동화작용, 탄소 흡수하고 저장하는 거. 동시에 수분 다양성의 보호라는 거. 그 자연재해에 대해서 숲 자체가 어느 정도의 억제 효과가 있다는 거. 이런 걸 이코디알라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것을 그러면 우리 작은 나라, 큰 나라 선진국만 할 수 있냐? 이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숲을 보호하고 복원하는 것은 숲을 많이 가진 지역, 나라가 중요하죠. 그래서 REDD 플러스 개념이 다시는 2015년 파리 COP21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그 산림을 걸치하는 거나 산림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오는 그 이산화탄소 방출을 줄이자. 그래서 저 산림을 딴데 농용지로 바꾸는 거, 크게는 대규모 관체, 작게는 화재, 황폐화 방지, 보호보건, 또 화재에도 전업수단하고 어디냐면 아마존이나 브라질이나 인도네시아 산거, 세계 산림은 85%를 차지한답니다. 그런데 김혜원 대사가 그래서 NBS를 강조했는데 NBS 중에서 숲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근데 저는 숲은 우리 분야가 아니죠. 그럼 NBS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NBS가 2008년에 그 제네바에 있는 유명한 기구 있죠. 민간단체 IUCN에서 월드뱅크의 지원을 받아서 정립한 개념입니다. 자연에 기반을 둔 해법. 이때 자연은 생태계의 기능과 구조, 이런 생태계의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연 기반을 둔 방법을 가지고 사회환경 도전 이슈를 해결하자. 그럼 사회환경 도전 이슈는 뭐냐면 공수에 안전한다든지 기후변화든지 불안, 재해 이런 것들입니다. 사회경제 개발 들어가겠죠. 이게 NBS인데 다음. 그럼 NBS라는 개념이 새로운 것이냐?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들은 새로운 걸 만들어서 자기가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죠. 그럼 과연 새로운 것이냐? 다음 쭉 내려가 보세요. 근데 우리가 그 전부터 있었던 내추럴 인프라, 그린 인프라, 심지어는 블루 그린 인프라, 이코디알라, 그 다음에 LID 우리 많이 얘기하죠. 한국에서 러브 임팩트 디벨롭. 이건 뭐냐 이거죠. 제 소견은 혼란스러운데 MBS는 2008년에 새롭게 대두된 개념이지만 새롭지가 않다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사 개념을 한번 간단히 한 장 얘기 드리죠. 우선 이컬러지컬 엔지니어링, 생태공학, 생태기술 이거는 좀 학술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인간과 자연, 이게 자연 생태, 인간과 생태계의 공히 이익이 되도록 새로운 생태계를 설계하고 복원을 설계하는 기술이다. 설계하는 기술이다. 그러니까 아까 뭐죠? 네이처 베이스 솔루션도 인간과 자연 모두를 위해 둘 다 위하는 방법으로 사회 경제적인 모든 문제를 풀겠다는 거니까 그리고 이컬러지컬 엔지니어링은 NBS의 설계 기술이다. 그런데 이거는 아카데믹 디스플레이니까 우리가 실무하고는 조금 한 단계 벗어나 있고요. 밑에 그 대표적인 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린 인프라죠. 이게 작은 의미는 우리 더 잘 아시지만 도시의 우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레이 인프라 같은 지역의 하수 방도를 확장한다든지 물을 잘 포집한다든지 해서 하천을 보내고 넘치면 하천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자연의 생태 기능을 이용해서 그 우수 관리를 하자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됐죠? 1987년에 미국에 처음 도입됐는데
근데 유럽에서 이걸 광의로 씁니다. 앞에 블루를 붙여서 블루 그린 인프라 아니면 그냥 그린 인프라인데 이거는 이 녹색 축과 청색 축을 가지고 생태계의 기능이 주는 서비스, 생태계 서비스가 조절 기능, 생산 기능, 그 다음에 사회문화 기능 이런 기능을 가지고 도시의 문제, 홍수 조절, 대기질 관리, 생태계, 특히 뭐 열섬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처하자. 그러니까 블루그린 인프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태비광이라고 나눴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그린 인프라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블루그린 인프라까지 나오면 이건 이제 EU에서 만들어서 실제로 소개하는 모습인데 우리가 청색축 주로 하천, 소하천, 큰하천 옆에 있는 자연적인 습지 저수지 인공적이고 그거의 네트워크, 해치들의 네트워크 그리고 저기 식생요 멀리는 저기 자연 산림부터 시작해서 자연적인 산림, 보호되는 산림 가까이는 굉장히 그 친환경적인 농사를 농경지, 그 다음에 숲, 공원 등등 이런 것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생태계적인 서비스를 가지고 도시의 여러 가지 사회 환경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자. 일대일 대처가 안 되지만 그래서 이 효과는 효율은 적을 수 있지만 실질적 가능한 대처가 빨리 볼게요. 네, 이코디아라는 이코로지컬 디자스터 리스크 리덕션입니다. 이거는 우리도 과거에 선조들이 해왔던 지금은 그레이프라에 가해졌던 건데 대표적인 게 국제적으로 얘기할 때 맹그로브 트리를 얘기합니다. 맹그로브 해안 숲을 얘기해서 무슨 이렇게 사이클론 피해를 대비했다. 그래서 이제 이코디아라는 전쟁 사례가 저는 뭐죠? 좌측에 있는 그런 제위험 지역에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레스트 벨트를 만든다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럼 새로운 거냐? 아니죠. 내가 그래서 한자어로 오보이지를 썼습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단양에 있는 반방지름이라든지 함양에 있는 산림같이 포레스트 벨트나 포레스트 이 뭐죠? 모자익을 이용해서 홍수에 대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LID 지금 이 LID가 처음에 나왔고 우리나라에서 그다음에 GI가 나오니까 막 본인이 쓰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나오지만 LID는 특별히 개발 지역에서 개발을 인해서 증가된 우수 유출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GI의 한 파트가 될 수 있죠. 이건 좀 용어적인 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터 제 기술 관련 기술의 하이어라키라든지 서비스에서 얘기하면 LID, GI, DGI, 이카스카 인지니어링은 학문적인 의미니까 조금 의미를 달리하고 LD에서 정리하면 되겠다. 그다음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수자원의 인프라입니다. 그러니까 좌측에 있는 거는 수자원이나 하천의 기능을 도식적으로 공학적 이슈소, 자연적 환경 이렇게 얘기했는데 생태계의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서비스로 하면 우측에 있는 학술적인 과학적인 공부, 조절, 사회문화. 물론 서식처는 서비스가 아니라 기능으로 별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MBS를 그럼 물관리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실은 상식적인 내기입니다. 아까 얘기한 생태계 서비스를 미리 계획적으로 그리고 아주 적절히 활용한다는 것. 그 다음에 기후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레이 인프라와 연계하고 그레이 인프라는 아니라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수관리를 위한 MBS 예를 들었고요. 취수관리를 위한 MBS 예를 들었고요. 또 수관리를 위한 MBS 예를 들었습니다. 하고 있고 활용하는 것들입니다. 포인트는 생태기술이 주는 효율의 문제. 그죠? 그 다음에 특정 지역이나 여건의 이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혜택이기 때문에 그거를 계량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죠. 근데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 케오토의 업무자를 보니까 케오토의 업무자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뉴욕성을 고려한 친환경 맞춤형 통합물관리를 실현하자.
그래서 인공 습지 수면 벨트 등 자연 기반 생태 환경에서 습해하자. 그리고 그렇다면 산림이나 저수지나 전답, 자연 인프라, 그다음에 블루그린 넷 인프라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NBS와 물관리 차원에서 물관리를 합할 수 있는 것은 시작이 역시 유역 차원의 통합적인 관점이죠. 결국은 IWR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MBS 저기 수상공사가 됐든 지역지자체가 됐든 작은 유역에 대해서 NBS의 그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구현을 해서 IWR을 실현해 보자 하는 제안도 한번 해봅니다. 이게 대규모로 유혹이 크면 클수록 안 되는 게 우리나라는 다 자원을 나눠서 관리하거든요. 산림은 당연히 산림청 소관이고 또 농경지는 농림수산부 소관이고 밖에 서수지나 하천이 환경부 지역환경부 소관이고 이제 유형이 크면 안 되고 작은 범위 내에서 IWR을 실현하기 위해서 NBS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해봅니다. 이건 또 하천 관리에서의 그 그레인 인프라, 그레인 인프라인데요. 맨 우측에 전통적인 하천 기술을 어떤 형태는 대인건, 재반이건, 수자건, 도든 그레인 인프라가 된다면 그 사이 다음은 그레인 인프라가 되고 흔히 얘기하는 자연형 하천 만드는 거 요새 20년 전부터 유행이 됐죠. 그 다음에 좀 적절하는 게 하천의 그레인 인프라를 도입하는 거. 결국은 홈스토어를 하천에 돌려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자연 하천 자체는 내추럴 인프라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 잘 아시는 그 그림이죠. 네덜란드의 룸포덜리거든요. 이게 이제 그린 인프라 그를 하천에 도입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셨다. 그래서 한 이해가 되고요. 유럽의 그다음 또 우리나라도 작지만 과거에 한 10년 전에 하천을 구하도록 침입해서 룸포더 개념을 우리가 한번 실천해 봤습니다. 조금 더 적절하간다면 과거의 제방 유지의 그 실수 때문에 생기는 결과적인 지금의 한계. 그래서 그 과거의 제방을 좁게 쌓고 옆에 있는 큰 효용성이 적은 길고 좁은 농토나 이런 그런 지역을 하천까지 편입합니다. 그러면 제방을 물러있죠. 청거란 표현을 쓰고 물러있죠. 그래서 결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요약한다면 기후변화는 팩트죠. 그리고 그 원인은 인간 활동에서 그린하우스다. 이것도 뭐 한 80%는 100% 하는데 20%는 동의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전 세계적으로 서로 동의했던 탄소 중립이죠. 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탄소 흡수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 자체가 되는데 우리 탄소 배출 저감하는 건 과거 정부 그린그로스가 했고 지금 정부 그린뉴딜 그 차이는 저는 전문가라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그게 비슷할 것 같아요. 내용상 이름을 가지고 써야 되니까 그래 탄소 흡수 능력 증가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제일 큰 능력이 있는 자연물이 수리니까 포레스트. 그 다음에 기술적인 건 많은 기술을 개발하려고 노력하죠. 대표적인 게 카본 시쿼스트레이션, 탄소 저장하는 기술 뭐 이런 건데 그러한 기술을 위한 탄소 흡수 능력보다는 자연적인 수도 오전하고 보관하는 게 아마 더 분명히 효율적일 겁니다. 근데 수상 인프라는 결국 그레이 인프라고 그레이 인프라인데 그러면 어느 쪽이 좋으냐 나쁘냐 아니다. 당연히 병행이 된다. 여건에 맞춰야 된다. 우리 수상 인프라를 그레이 인프라를 시행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사례는 지금 누구나 얘기하고 있는 IWR는 뉴욕 단위에 실행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 취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귀한 공연 가지고 토론할 수 있도록 사회자분께서 저는 분께서 리딩할 수 있도록 제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조 교수님 발제 발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이 발제 내용에 대해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됐어요.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예. 네, 도시공사의 이승우 사장입니다. 저희는 도시를 만드는 기관이고, 또 개인적으로도 거의 신도시를 평생을 만들었던 당사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그동안 용어들이 전에 옛날에 ESSG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도시에서는 근원적으로 화이트벨트, 그린벨트, 브루벨트 이런 식의 큰 개념 가지고 도시를 접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MBS나 또 여러 가지 용어들이 GI나 이런 것들이 다 유사한 개념이라고. 그 중에서도 도시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융복화시켜 놓은 곳이기도 하고, 우리가 환경도시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장 부분. 도시라는 것이 순환도시가 되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르고, 제가 청라영조 일을 할 때도 여기 최기현 교수님하고 2년간 이 물을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 수리공서 시험서부터 청라의 27만 톤의 조리량을 수지로 관리서부터 이런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처럼 이 물을 다루는 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단 신도시 지금 LH하고 IH가 5대5로 다 하는 것 중에 5개 특화 지역 중에서 IH가 맡고 있는 휴먼 에너지 타운이라는 게 있어요. 한 5만 평 정도를 지금 여기에서 표현되고 있는 그린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만든 제로 에너지 타운을 추구하는 다니까 약 5만 평 정도를 액티브적인 건축과 패시브적인 건축과 또 여러 가지 액티브적인 에너지 부분을 활용을 해서 자립도시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물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 태양광, 지열, 또 풍력까지 포함을 해서 에너지 자립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해도 한 20에서 한 40%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립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연료전지 발전소까지 지금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5만 평 정도의 대단위를 에너지 자립도시로 만든다는 그 시도는 사실 처음 시도하는 거고, 또 이런 부분이 그린 인프라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학자들이 연구하고 고민했던 부분들을 테스트 빅데이에서 시험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많은 부분의 발제가 이루어질 거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런 새로운 제로에너지 타운과 그린 인프라와 관련된 그 개념들이 융복합적으로 검단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잠깐 소개를 하고 토론에 대해서 개진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일단 의견 얘기하시죠. 다른 의견. 네, 한국당 이사장 김성길입니다. 교수님 발표한 거에 덧붙여서 어떤 의견을 보충 내지는 문제제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환경 관련 하다 보니까 이 환경 문제는 결국 우리 일상생활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그 삶의 질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이 환경 문제가 바로 우리 일상이고 또 삶의 질이고 우리의 좀 크게 얘기하면 우리 미래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탄소 중립 2030 또 2050 정책을 수립하고 또 발표도 하고 그러면서 그 교수님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은 그러면 이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겠냐, 우선 발생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뭐 이런 접근, 그다음에 이제 발생한 것을 어떻게 조절하고 관리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그 교수님 그 문제 제기한 것은 발생된 것을 우리가 NBS라는 그런 그 개념으로 어떻게 조절할 수 있겠느냐 저기 그걸 맞서서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탄소 중립 그 정책 그 2030 그 정책 방향에 따라서 지금 발표하는 정부에서도 2018년 기준에서 2030년대에 현재 2018년 그 기준에 40%까지 줄인다고 하는 정책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 그 일상생활 내지는 산업기반 내지는 그 인프라 많은 변화가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환경 관련 업무도 비중의 변화가 엄청 있을 것이다. 이런 그 예상을 하면서 저희도 지금 그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을 집어두고 그러면 발생되는 것을 어떻게 관리하냐 그 차원에서의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탄소를 흡수하는 그런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물, 특히 저 바다, 또 물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기 저 바닷가에 가면은 술을 한 잔 먹어도 소주를 한 잔 먹어도 술이 안 취한다고 하는 이유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산화탄소보다도 산소 비중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뭐 이런 좀 생각을 해보고 숲에 가면 또 상쾌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숲에서 만들어낸 산소 때문에 이산화탄소 흡수하고 오기 때문에 그 사실 따지고 보면 물의 중요성 내지는 숲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게 되는 그런 개념인데요. 그 이제 그 바다의 것은 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육지에서 물을 관리하는 그 방법이 이제 호수라든가 강이라든가 습지라든가 이걸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포커스 맞춰질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 이제 그래서 유성호 교수가 얘기했듯이 도시 건설할 때, 도시 인프라 건설할 때 종전의 개념보다는 조금 더 큰 개념이 탄소 중립의 정책 방향에 맞는 개념으로 설계하고 건설하고 돈을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환경단은 이제 한국환경단 달리 저희 환경단은 이제 하수 처리 시설 또 소각 시설 또 재활용 또 뭐 이런 걸 중점으로 해서 하수 같은 경우는 저기 일반 수질 정화에서 이제 방류하지만 재이용 시설을 추가하는 뭐 이런 개념 또그 방류수로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이제 저기 하천 유지용수로 상당 부분 한 20% 정도는 이제 하천 유지용수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중수도로 활용하고 또 뭐 이런 개념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탄소 중립 이 정책 방향에 맞춰서 상당히 그 비중 있는 일을 하고 있다 말씀 좀 드리고 소각 시설에도 사실은 저기 배출가스계 NOx 그 질소 화합물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요소수를 사용하는데 최근에 요소수 때문에 지금 이슈되듯이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그 개념 잘 몰랐는데 이게 사실 요소수 내지는 여기 이제 그 탄소 중립 내지는 그 대기 오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이 정도로
차원에서 의견 제시하면서 말씀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이진영 전 헤어지 본부장 말씀해 주시죠. 배터리가 없는 거. 예, 김수만입니다. 저는 아까도 뭐 인사드릴 때 몇 분께 말씀드렸는데 수영사를 그만둔 지 한 2주 됐습니다. 건화 엔지니어라고 하는 국내 그 엔지니어링 회사를 이제 다시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뭐 인사도 드리면서 또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가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냥 수자공사 있을 때 그런 부분과 연관시켜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탄소 중립과 이제 어쨌든 물 관리 이런 측면에서 보면요, 저희 수자공사도 그동안은 어떤 개발 관점 뭐 이런 관점에서 주로 업무를 해오다가 이제 최근에는 정부 정책 또 시대적인 어떤 요구에 맞춰서 탄소 중립과 기후 변화 이런 관점에서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수자공사는 또 시설물 관리뿐만 아니라 어떤 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수상 태양광, 저희 수자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댐 저수지 수면을 전부 합치면 원자력 발전소 생산 10대 가까이 그 정도의 어떤 그 발전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뭐 그걸 다 개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어쨌든 그러한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자. 그래서 과거에 뭐 수상 태양광들이 사회적인 이슈도 되고 논란도 많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접근하는 방법은 이제 한전 자회사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제 SPC를 설립해서 어떤 모든 이런 부분들을 지역사회하고 같이 공존하는 그런 관점에서 좀 많이 접근하고 있고요. 또 댐이 갖고 있는 그 수많은 저수지, 그 물을 이제 수열 에너지를 우리가 활용을 해서 데이터 센터에 어떤 쿨링워터로 공급을 하자. 그래서 강원도 춘천에서는 소양강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강원도하고 춘천시하고 수자공사하고 이제 공동으로 투자해서 데이터 센터 플러스 수열 에너지 단지 거기에 이제 첨단 어떤 그 기업들까지 유치를 해서 복합 공간을 어떤 만드는 그런 사업들을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수질 관리 관점에서는 아까 우리 우혜석 원장님께서도 말씀드린 같이 댐 저수에 들어오는 어떤 그 소스 컨트롤 관점에서 그 인공 습지라든지 또 요즘 저희가 정수 처리 과정에서 이제 전 처리 과정으로 에코 필터링 유럽에서 이제 많이들 하는 그런 그 방법인데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현재 상당히 실제 접목을 시키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도 관점에서는 또 이제 저희가 사실 오늘 이제 스마트 워터그리드 학회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들이 수도 산업은 어쨌든 이제 장치 산업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안에 수많은 펌프, 밸브, 센서 이런 것들이 많은데 에너지를 세이빙하고 이제 탄소 중립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러한 장치들을 우리가 이제 디지털 전환 요즘 이제 추세에 맞춰서 그런 걸 통해서 에너지를 세이빙하고 효율을 높이고 그런 어떤 방법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스마트 워터그리드에 들어가는 첨단 어떤 디지털라이제이션 거기에 들어가는 장치들을 개발하는 것들이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상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소장님 다른 분 먼저 하고 예. 김영무 좀 소장님. 저는 뭐 저는 아는 게 없어서 배우고 가려고 했는데 또 굳이 말씀 주시니까 저는 그냥 학생 차원에서 좀 제 질문으로 여기 계신 우리 아까 저 우 박사님 주제 발표하셨으니까 좀 생각해 주시고 답을 주시면 답을 되는 거예요.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그 비전문가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 좀 질문을 좀 제가 갖고 있는 질문을 말씀드리면 이제 탄소 중립을 요즘 와서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국제적으로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된다. 탄소를 낮추고 친환경 클린 에너지를 우리가 쓰면서 CO2를 줄여야 된다. 그리고 에콜로지컬 그 인바이러먼트 프렌들리 환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예전부터 얘기했는데 사실은 갑자기 요즘 탄소 중립을 얘기를 해서 제가 사실 제가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제 고위카에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에 너무 친환경 CO2 감축에 대해서 너무 정부도 관심이 없고 국민도 관심이 없었던 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탄소 중립을 얘기를 하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튀어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더 튀어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스마트 워터를 만들려면 저는 뭐 잘 모르지만 많은 전력이 결합이 되잖아요. 에너지가 이제 들어가는데 그럼 에너지를 지금처럼 석탄 화력 에너지를 쓰면 기본적으로 탄소 중립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에너지를 쓸 건지를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면 새 에너지를 쓸 경우에 비용은 어떻게 될 건지 고민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물을 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질을 사용하셨을 텐데 화학 물질도 있고 뭐 바이오 테크놀로지도 있고 있었을 텐데 그러면 이 화학 물질은 다 그러면 지금 포슬 퓨얼에서 나온단 말이죠. 요즘 요소수가 없다고 난리치는 거를 한 가지 예를 들더라도 모든 우리 전기차 배터리도 전부 화학 물질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러니컬한 게 화학 회사들이 만드는 물질이 친환경, 신에너지의 물질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물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많은 물질을 어떻게 또 조달을 하고 그것이 친환경이 될 건지도 고민을 아마 그게 지금은 아무도 생각 안 하지만 이제 그것도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저는 굉장히 임프레스 받은 게 그 EU에서 나온 모델 보여주셔서 그 도시가 이제 생태계가 완전히 에콜로지컬리 완벽한 생태계가 만드는 걸 보여주셨는데 사실은 새 도시를 만들 때 이제 그런 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토지값이 제로여야지 그런 게 가능한데 우리나라 법으로 토지값을 비싸게만 받게 만들어놨잖아요. 여기 국토부에서 준 분 없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어떤 시범적인 사업도 저희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어떤 땅이든 누가 가진 땅이든 그 땅은 인근 집값의 기준에서만 사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땅값이 너무 비싸서 뭐든지 시원하기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절대 녹지,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한 일반적인 땅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일반인들은 수자원공사 갖고 있는 그 광대한 그 땅 그런 거 거기다 하면 되지 않냐 하지만 그 땅 만드느라고 원가가 얼마나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원가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모든 우리가 여기 이제 뭐 센서 기술부터 여러 가지 스마트 기술이 아까 보니까 표준 기술들과 이제 지표들이 다 있는데 그것들을 또 아마 업그레이드가 계속 돼야만 될 것이고 그러면 그것들을 다 구현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얼마가 들지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이렇게 전력값 그다음에 물값을 생전 똑같이 공짜같이 쓰는 나라에서 그런 게 과연 구현이 가능한 건지 저는 여기 계신 이제 실제로 하시는 우리 공사 사장님들도 계시고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책하시는 분, 연구하시는 분, 또 실제로 수자원공사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제가 이제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여쭤봤습니다. 저는 그 엔지니어링 회사 유신의 부회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김수명 전 수자원공사 본부장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전에는 그 수자원공사에 근무하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이제 김수명 본부장이 얘기한 그 수자원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그 탄소 중립 정책을 이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심도 그 아까 그 수열 에너지 또 수상 태양광 이런 거를 직접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좀 제가 좀 이제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아까 발표에도 있었듯이 어차피 저희들이 어떤 그 예를 들면 정수장의 예를 든다면은 정수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동력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전기가 필요하고 또 약품 투입을 해서 정화를 시켜야 되고 이런 관계에 있어서 탄소를 배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시설들이죠. 그래서 그 탄소는 어차피 나오는데 그러면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그 나오는 만큼을 탄소를 그만큼 그 저감하는 대체 그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제로화시키는 그런 이제 정책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보시면은 그 태양광 뭐 수상에 하든 육상에 하든 태양광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력, 조력 또 아까 수열 에너지 이런 에너지들을 생산해서 그 대체를 해야 이제 제로 탄소 중립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아까 그 정수장에 이제 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수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데 각 시설마다 그러니까 각 정수장마다 그러니까 모든 수자원공사가 됐든 지방자치단체가 됐든 거기에 있는 정수장 그런 시설마다 그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한 나오는 탄소만큼 자체적으로 탄소를 제로화시키는 그런 시설을 정책을 각자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가 탄소 중립 시대의 수자원 인프라 건설 및 운영인데 그 건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각 시설 정수장마다 그 소수력을 개발한다든가 태양광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은 또 수열 에너지를 개발한다든가 이런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추진함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 NBS 이렇게 자연 기반의 해법이 이 탄소 중립의 이런 새로운 이런 새롭다기보다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이런 개념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체계와 구분도 이렇게 좀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좀 느낀 게 이 탄소 중립의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많은 대안들이 논의되고 이것도 탄소를 저감하는 방법이다. 뭐 내지는 이제 탄소를 흡수하는 뭐 때로는 낮추는 게 있고 뭐 흡수하는 것도 있고 저장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방법론들이 조금 좀 더 객관적이어지고 정량화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방법이 사실 굉장히 다 교수님도 제시해 주신 그런 방법들이 좀 이런 탄소 저감 관점에서 이렇게 좀 개량화하지 않으면 쉽게 이렇게 좀 뭐 비용 대비 저감 효과라든지 뭔가 좀 그런 이런 다른 전 세계적인 나라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방법론들이 저기에 좀 정립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좀 느낌을 받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탄소 중립의 관점에서 새롭게 이렇게 좀 바라봐야 되고 또 평가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이제 환경 쪽에서 이렇게 볼 때 지금 수자원이라는 게 과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수자원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개발하기가 힘들어진 상황에서 지금 처음에 이제 던져주신 것처럼 가장 CO2를 많이 발생하는 구조가 보면 에너지, 산업, 뭐 교통 분야, 건축 분야, 농축산 이렇게 뭐 말씀하시고 여전히 또 농축산 분야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모호하고 평가가 이게 조금 잘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순서를 봐서라도 에너지 전환은 정말 불가피하지 않는가. 에너지가 가장 전체로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산업 구조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제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잖아요. 정말로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그 산업에서 지금 얘기하는 얘기는 정말 지금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결국 탄소 중립이라는 게 절대 감량이 아니라 결국 뭐 하나 다른 곳에서 중립해서 지금 토탈섬을 제로섬으로 가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인간과 자연이 이제 서로 손해보고 싶어 하지는 않는 거죠. 우리는 산업의 성장을 좀 약화시키고 싶어하지 않는 거고, 이제 그 전체적인 영향을 봐서는 이제 줄여야 되는 관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환경 쪽에서 노력하는 것도 그 에너지 관점에서도 아까 이제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자원이 순환되고 자원이 에너지가 되고 기존에는 이제 막바로 버려지거나 단순히 뭐 방치하거나 이런 것들이 새롭게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음식물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다 이제 에너지화 시키는 폐기물과 자원들이 에너지화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하나 그 전체적 에너지를 줄이는 관점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우리 뭐 이 전략하는 또 물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뭐 수자원을 대상으로 추가 생산하지 못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약간의 생태 관점에서도 물을 전략해야 되고 사용하는 사람들 관점에서도 물을 더 어떻게 하면 전략하고 그걸 또 페이백 시켜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상당히 우리가 좀 대입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좀 더 좀 구체화되고 개량화되고 그런 대안이 전체적인 어떤 그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어 나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피어 사장님께서 마이크 제가 꼭 듣고 싶은 답은 네. 물가로 안 올려도 이런 걸 다 시키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이따가 이제 오효숙 교수님이 마지막 정리 한번 말씀드리고 우선 뭐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뭐 김진영 비상 안 오셔가지고 제가 대신 여기 앉았습니다만 이런 말씀 먼저 드릴게요. 내용이 뭐 상당한 부분 또 많은 부분에서 적용도 하고 이제 또 그동안 이 부분도 나갈 방향이다 이런 부분들 많이 공감해야 되니까 그 내용보다는 제가 왜 이렇게 그 학회를 하면서 여기 계신 이런 뭐 CEO급의 그 분들을 하기를 원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저는 그가 일을 하면서 CEO나 또는 그 CEO에 버금가는 분들이 어떤 마인드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을 적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큰 차이가 보아서 조금이라도 물에 관해서 좀 연결되는 분들하고는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관심을 생각해서 좀 어렵더라도 이렇게 같이 모시고 얘기하는 거다. 뭐 내용도 알아야 되지만 이런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본인들이 있는데 적용하느냐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김영호 이사장님 코이카 이사장님이시지만 사실 물전공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 아까 뭘 묻는다고 얘기하지만 또 사실 국제적으로는 또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인데
제가 코이카 이사장을 하시고 제가 K워터 사장을 할 때 그 그 조직이 KK단이라고 K워터의 K와 코이카의 K가 해서 같이 연결해서 코이카는 금액은 수양공사 훨씬 더 금액이지만 처음에 전면에 나갈 때 코이카가 얘기하고 그것이 옳다, 괜찮다라고 판단된 사업은 K워터가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하는 연결 부분은요. 야, 그 같은 기관끼리 연결하면 국제적으로도 큰 역할을 하고 국내에서도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연결고리를 계속 가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 김상길 이사장님 사실 교통사고 나셔서 이제 바로 병원에서 나오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 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제가 나중에 한번 소장님 사겠습니다. 이거 나가면 안 되는데. 네, 그리고 감사드리고 아까 이성우 사장님도 사실은 LH에 계실 때부터 청라 많은 사람들이 그 돈 투자도 되느냐, 호수공원 만들어도 되느냐, 막 이걸 가지고 그래도 물의 도시라고 딱 만들어 놓고 해놓으니까 지금은 청라 가면은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을 것 같고 지금 이제 그 인천 도시공사에서 또 그런 역할을 좀 하시죠. 또 김수명 본부장님 그동안 그러셨고 한창님 또 본부장님이시다 다 이제 수도를 총괄을 하셨고 유재천 그 이사장님 현재 이제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이런 네트워크 같은 걸 해서 저는 엔지니어이든 또 그 공기업이든 협력해서 잘 만들어놔서 우리나라에 그래도 리더시니까 역할들을 앞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 말씀드립니다. 이제 제가 하나를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수령을 처음 맡았을 때 언덜 장관이 한번 저한테 이렇게 그때는 그게 깊은 관계가 아니었는데 우리 오유수 박사님 맡은 친구분이시긴 하지만 만나기를 막 해서 제가 만났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정말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때는 이제 4대강 사업이 끝난 이제 그는 떠나신 이후에 제가 이제 수공사장 됐으니까 정말 잘 마무리를 국민들한테 옳은 얘기를 좀 해달라는 얘기였고 두 번째는 이제 그건 뭐 옳은 얘기니까 빼고 본인이 이게 장관을 하다 그만두니까 밖에 나가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가 갈 수 있는 자리도 이렇게 마땅치 않고 또 이제 내가 그 현직에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남도 도와줄 거 도와주고 또 기여했을 때 기여를 잘할 거를 나보고 기여했을 때 기여 많이 하고 나가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는 생각은 저희들 이제 CEO급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 계시면서 더 많은 기여를 그리고 이제 그다음 후배들한테 좋은 전통과 같은 것들 좀 만들어내고 또 협력하는 그런 상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간 오여수 박사님 그 광주에서 이렇게 오실 때 나름대로 그동안 갖고 계신 오여수 그 교수님은 원래 이제 통업 쪽에 수리학을 하셨지만 그런 것 중에서도 훨씬 더 많은 생태 쪽이나 또 이런 하천에 대한 환경 쪽을 강조를 해오셨어요. 사실은 그게 물이라는 게 양도 있고 수질도 있고 수생태가 있는데 전문가들이 어느 하나만 또는 예를 들어서 또 유재천 본부장님 계신데 거기다 그러면 수질만 또 수공이다 그러면 수량만 이렇게 하나만 초점을 맞춰와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아쉬웠는데 이런 걸 통해서 같이 좀 균형적인 감각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인공적인 건 줄이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뭐 그게 그 MBS라고 이름을 하던 또 자연형 하천이라고 하던 고양이 가게라고 얘기를 하던 어쨌든 가능하다면 돈을 인공적이지 않은 데를 우선 생각해보고 또 이쪽 이제 그 구조적인 것보다 비구조적인 것을 먼저 생각해보고 그래도 안 될 때 구조적인 것 중에서 좀 그레이 그 인프라를 가더라도 조금 더 앞으로 그 문제점이 적게 만드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을 만들어 와서 다시 한번 저도 오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돈 문제는 오 교수님 먼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도 뭐할 있습니다. 그 답변보다는 저기 전문가분들 또 사회에서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문화 관련해서 소견 말씀드린다면 이게 우리가 물 자원이죠, 자원, 자연 자원. 근데 이제 물 관리, 토지 관리, 산림 관리, 공기 관리 이런 뭐 환경 섹터들이네요. 관리를 하는 게 좀 생각이 나는 게 그러면 통합적으로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은지 나눠서 관리하는 게 좋은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그러니까 저희 연방정부라는 거하고 주정부, 미국이나 독일 보면은 연방정부는 그 구성원의 누구에게도 똑같이 중요하고 같은 돈이 적용할 수 있는 같은 가치가. 그래서 화폐나 국방 외교는 연방정부하고 나머지는 다 주정부가 하잖아요. 자원 관리에서 공기 빼놓고는 공기는 A 지역만 잘 관리한다고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전체에 활용되니까. 근데 물은 안 그래요. 물론 유형이 있지만 토지는 전혀 안 그래요. 산림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센트럴라이즈 관리 매니지먼트가 좋은지 디센트럴라이즈가 좋은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NBS 개념은요. 저는 중앙 총체적인 관리 차원에서는 별로 효과가 적어요. 이건 그 지역의 아까 얘기한 자연자원과 또 도시 특성, 주거 특성이죠. 산업 특성을 고려해서 거기에 맞게 맞춤형 관리가 되는 것이 NBS 취지에 맞을 것 같아서 혹시나 과거부터 왜 폐기물이나 심지어 여기 수도 계신 분들이 많은데 수도도 꼭 센트럴라이즈가 좋은지 디센트럴라이즈 하는 것이 맞는지 그거는 조금 뭐 공급 차원이니까 다를 수 있지만 이 NBS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맞는 맞춤형을 위해서 이 중앙 집권의 분배로 관리가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아까 구체적인 방법론은 다 이제 앞으로 더 훌륭한 분들이 저 검토하고 기술적으로 제안을 하고 비교해야 되지만 또 그 얘기 나오죠. 이 비교하려면 경제성 검토를 하려면 자연자원, 특히 생태 가치에 대해서 돈을 환산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전문가 아니지만 이 환경 경제학하는 분들 등등은 외국으로 국제적으로도 다 그걸 돈을 계산을 합니다. 뭐 생태의 공급 가치, 비수 쉽죠. 공급 차원이니까 그 서비스니까. 근데 예를 들면은 뭐 조절 가치, 생태 가치 이런 건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게 돈으로 그래도 객관적으로 계산이 된다면은 나눠서 지역 특성에 맞는 NBS가 좋은지 전체적인 NBS가 좋은지 이게 쉽게 나올 것 같은데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막연하지만 NBS는 지역 차원에서 있는 그래서 아까 유역의 IWRM을 포함물 관리를 실현한다 그 방법은 역시 작은 데서 시작해야 되지 않냐. 지금 환경부의 물관리 일어나가 IWRM하고 무슨 관계예요? 좀 도움은 되겠지만 전혀 그거는 저기 IWRM을 실현하는 100%는 절대 아니다. 그래서 작게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감정을 합니다. 금액은 말씀 안 하시는데 물가 혹시 뭐 생각하시는 거 있어요? 저는 그 분야가 문의 아니라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수고에 계셨던 분이나 계신 분이 훨씬 잘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그리고 간단히 말하자면 그 사람이 이제 그 잘 살기 위해서 이제 그 많이 쓰게 되지 않습니까? 에너지는 결국은 그러니까 잘 사는 만큼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 그 이제 수자원 인프라라 그러는데 아까 그 저 탄소 중립을 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동력을 쓰면은 그 전기를 쓰는 거죠. 그러면 제일 큰 게 이제 화력 발전에서 그게 제일 탄소가 제일 많은 거죠. 나머지 이제 발전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걸 대체하는 그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해서 대체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화력 발전을 줄이고 대신 그래서 그 탄소 중립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비용이 더 들죠. 그 시설을 해야 되니까 여기 인프라를 건설해야 되고 운영해야 됩니다. 그럼 물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잘 편하게 쓸 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비용 부담을 해야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하나만 감사하고 죄송한데 오늘 제가 그 여성 소비자 연합하고 같이 이 물 가치와 신뢰 세션을 같이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물 가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안창호 본부장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서비스를 잘 받으려면 그만큼 투자를 해야죠. 또 그만큼 또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 넘버원이 신뢰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돈을 투자한 만큼 나 여기 돈 투자한 만큼 내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돼.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스마트하고 앞으로 이제 그 소비자 연합하고 같이 여성 소비자 연합이 가장 크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랬고 두 번째는 제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값을 치르는 거는요. 서비스 받아만큼 값을 치러야 됩니다. 물값 저는 필히 올려야죠. 그만큼 왜냐면 서비스 받으려고 그러는데 돈을 100원 냈는데 200원, 300원어치 다 내는 게 옳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 일반적 주장이고 또 옳다고 봅니다. 단지 그 시민들에게 충분한 그거에 대해서 확신이나 신뢰를 못 줬기 때문에 갈 수 없는 거고 그게 또 일부 정치인들이 이제 그게 물값 그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으니까 펴 진행이 안 되니까 못 올리는 거죠. 그런 부분은 우리들이 좀 전문가들이 좀 정리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한 번만 더 관련해서 지금 뭐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이고 새로운 개념들의 말씀들을 전문가들이 다 공부하시고 실전에서 다 말씀하시는데 저 같은 문외한이 와서 갑자기 값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러니까 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의 깊은 고민은 우리 물도 그렇고 에너지 전력 전체가 지금 탄소 중립이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비자들이나 일반 국민들 그리고 이 전방산업, 후방산업 쫙 이렇게 서플라이 체인이 있는데 줄줄이 거기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고 특히 정치 계절이 되면 뭐든지 낮춰준다. 공짜로 준다. 내가 그냥 말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이 나와서 얘기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현혹이 되고 소비자들이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가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얼마나 복합적이고.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에너지를 뭘 써야 되고 새로운 물질을 뭘 해야 되고 우리가 센서는 뭘 써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서플라이 체인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이게 쫙 나와야 될 텐데 그러면 그거를 누가 얘기할 겁니까? 나중에 수자원공사가 이게 국토부가 그냥 한마디 하면 쏙 들어가고 한전이 얘기합니까? 저 산자부가 한마디 하면 쏙 들어가는 그러면 그렇게 큰 물과 에너지를 우리가 그 한목적적이고 그 코스트 밸런스가 맞게끔 키우지 않으면 그 아랫단에 있는 후방 산업들 우리 여기 많은 부품업체들 그런 분들은 제값을 낼 수가 없죠. 그리고 엔지니어링 하시는 회사들은 낼 수가 없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국민들이 우리가 좋은 걸 원하면 새로운 시대를 원하면 그만큼 투자가 된다는 걸 정치인들이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고 정치인들이 얘기를 안 하면 여러분들 전문가가 맹공을 가해야지만 겨우 들을까 말까가 된다. 저는 정책을 했던 사람 입장 또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그 근본적인 질문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뭐 이렇게 발표도 해주시고